안녕하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각종 여론조사가 난무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기능적 측면에서 어떤 추이를 봐야 하는데, 현재는 그 수치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궁금해 하셨을 것이고요. 왜 같은 조사인데 주최자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뀌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규진 위원님과 배숙경 교수님을 모시고 여론조사의 실체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예. 올바른 여론조사란 어떤 것이 올바른 여론조사일까요? 여론조사를 놓고 뭐 올바르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뭐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을 얼마큼 유지해 주느냐.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게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00%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대상이 누구냐 따라서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계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설계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 사항을 정하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또 몇 명을 상대로 하느냐, 또 오전에 하느냐, 오후에 하느냐, 이런 것이 전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이제 설계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설계를 객관적으로 딱 해야 되고, 또 그 결과 수치가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에서는 반응률이라는 게 있고 응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률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화로 걸었을 때 전화기를 드는 사람이 전체 숫자에서 몇 명이나 되느냐. 응답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답변을 해준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응답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응률과 응답률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회학에서 여론조사의 신빙도, 신뢰도를 담보하려면은 30%의 응답률은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30% 응답률 나오기가 무지하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1000명 안팎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하는데 5%에서 많이 나오면 12%, 15%까지 나옵니다. 응답률이? 네, 응답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30%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실시하는 건 전부 신뢰도 또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수치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여론조사 하면은 우선 설계를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률을 30% 정도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률과 응답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설계. 예, 설계. 근데 대개 보면, 집 전화를 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뭐 회사 전화를 한다든가, 또는 휴대폰을 한다든가. 상대적으로, 고령층 같은 경우는 휴대폰의 어떤 보급률, 그리고 어떤 특정 시간대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그 결과값에 큰 영향을 줄까요?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하면은 일단 표본하고 응답률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 응답률이 이제 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를 넘어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ARS로 이제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응답률이 그래도 좀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게 장막이 좀 쳐져 있고 또 답변하기가 좋고,
그래서 되게 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측은 ARS를 했을 경우에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 면접을 할 때는 답변하는 데 있어 정말 예를 들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있을 때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이제 조사하는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어느 정도 보면은 오르락내락하는 어떤 이런 추이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여러 기관 거를 가지고 보면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추이나 어떤 경향을 보려면 좀 한 기간을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을 쭉 놓고 계속 나오는 여론을 쭉 그 추이를 보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이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결과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언론에 보면 오차범위 몇 프로, 네. 플러스 마이너스 0.3%. 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95% 신뢰 수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한 100번을 이제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 100번을 했을 때 99번이 똑같은 그 결과로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차범위 이런 거는 그 양쪽에 나온 결과치에 따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3이라면 이쪽으로 3 붙을 수도 있고 여기서 3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3이 갈 수도 있고 또 3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오차범위라는 건 사실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거는 그건 분명하게 뭐 여기가 이겼다 여기가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오차범위를 완벽하게 벗어난 거를 그래서 다들 그걸 조금 더 신뢰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냥 거기 결과치에 저는 이렇게 큰 비중을 사실 두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하신 이기준 의원님,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활용하는지, 그 결과값을 또 오도하는지, 그래도 사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뭐 여론조사가 너무 그 흔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의사 결정하는데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각 당에서 공천자를 낼 때 이 공천자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고 얼마나 그 호감을 사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용되는 게 바로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거죠. 전화로 좀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쭉 나오는 겁니다만 정치권에서 뭐 국정 지지도, 예? 최근에 경선을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그걸 수치화해서 그걸 환산해 가지고 지금 이제 당선자를 결정하는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걸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거든요. 네거티브하게, 즉 상대편을 끌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상대편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한다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당 후보를 선정을 하는데 그 당 후보의 진짜 강력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쪽 당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 쪽에다가 지지를 막 보내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그 응답에서 지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되도록 지금 물론 그렇게 해서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값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로 이 샘플을 대상자를 결정해서 이거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객관적으로 얼마나 신뢰도를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어떤 그런 기능적 측면을 한번 봤을 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든다면 당신은 국수를 좋아합니까? 예. 하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고 당신은 퍼진 국수를 좋아합니까? 좀 덜 퍼진 국수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너는 대상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유리한 대로 끌고 가서 결과값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될까요? 그건 글쎄요. 그렇게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왜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 정치권에서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이 후보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역설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에 따라서 했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홍준표 후보가 아마 결정이 됐을 거다. 이제 국민의힘 저기로 룰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당원 모바일 투표하고 네. 사전에 등록받은 선거인단의 투표. 그렇죠. 모바일 투표. 이걸로 했어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를 그분이 자기한테도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문자가 왔다는 거죠? 자기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본인이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자기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등록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 그 등록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등록을 받는 거니까 당원은 별도고 그래서 전부 260만 명인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60몇 프로 투표를 했죠. 하여튼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이제 했고 국민의힘은 뭐냐면 당원에다가 여론조사 숫자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방심과 민심이 괴리가 생겼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 홍준표 쪽에서 저기 하는 게 자기는 분명히 민심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10% 이상으로 이겼는데 방심에서 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후보를 결정한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 여론조사의 그 함정을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그죠? 발굴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통계를 가끔 내보면 제일 유리한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참 국민들의 어떤 그런 현명한 판단력이 좀 필요하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전화 면접, 네. 그죠? 네. 이런 방법과 집중 면접, FGD죠. 예, 그런 두 가지의 방법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거는 사실 어떤 게 합당하고 정확하다고는 좀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좀 아무래도 전화 면접은 좀 적극적인 층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고 또 내용을 또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뭐 정확하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어떤 표본을 가지고 그 모집단에 대한 어떤 그 추측하고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질문이나 표본수 배분에 있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객관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예측 가능하겠죠. 이 여론조사가 뭐 맞고 합당하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에 정책 결정에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좀 정확한 어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한 본인들이 아니면 그거를 의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좀 조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론조사가 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다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근데 네. 되게 궁금한 게 학술적인 거는 뭐 로데이터가 공개되는데 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로데이터가 공개가 되나요? 되는데요. 네. 그거는요. 지금은 여론조사가 예전에는 너무 난립하고 이게 숫자를 좀 나쁘게 막 조작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공개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전부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네. 질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숫자가 어떻게 돼 있고 샘플이 어떻게 정해졌고 이게 다 거기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면 그걸 볼 수가 있게.
왜냐면은 전부 여론조사 기관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기관 그거는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 법적으로 전부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예.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시간대나 그죠? 뭐 이제 아침에 하냐 저녁에 하느냐 다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률이 틀리겠죠. 네. 지금 같은 IT 시대에 네.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서베이를 한다면은 어떨까요? 그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하나요? 근데 실제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정치권이라기보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그렇죠. 아까 뭐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론조사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상업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건 거의 예측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거와 관련된 거는 이게 좀 희석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희석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 목적을 달성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깨 맞춰가지고 여론조사가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과를 정확하게 국민이 알려면 오히려 인터넷 같은 경우 열어놓으면 언제든지 접속했을 때 시간을 가지고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 비슷한 게 지금 이제 모바일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바일 조사.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사실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모바일 조사. 이게 기계를 잘 다루는 층과 또 잘 못 다루는 층의 어떤 이런 차별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의견이 고루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측을 지금 다 활용해서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전화 면접도 하기도 하고 ARS도 돌리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자기가 이제 가장 그 접하기 쉬운 이런 데 접근해서 이제 조사에 이제 응하면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그 국힘당에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 모바일이 먼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그 모바일의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2차적으로 또 전화로 이제 ARS를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당의 어떤 그 선거 어떤 룰이 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지금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민심이 더 많았고 당심이 더 많았고 뭐 이런 어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뭐 양 당이 다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거를 결정한다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각 당이 자기가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상대당도 좋다,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번 같은 경우 보면 동시에 선거를 만약에 했으면 선거인단을 같이 그렇게 하고 뭐 여론조사 하고 그러면은 아마 자기 지지하는 쪽으로 가서 각자 선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국힘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끝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설문을 할 때 모집단 구성, 샘플 구성. 샘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요. 이 여론조사 기법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지역별. 왜냐면 지역별로 지금 인구 편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그 지역별 인구 편차에 맞춰서 모집단의 숫자를 배분합니다. 근데 그것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세대별,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 인구 편차가 있잖아요. 거기 비율에 맞춰서 그걸 또 저기를 합니다. 또 여성. 그다음에 성별, 남녀 그것도 비율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이 샘플을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나이가 몇 세십니까? 뭐 남자 여자는 목소리만 들으면 아니까 그죠 이거. 네? 그다음에 이거는 참 좀 구별하기 힘든데 이 소위 경제 수준, 쉽게 얘기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예? 그걸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 질문. 예, 그런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샘플에 그 프로테이지 편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려한 대로 고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골라요. 지역별로 한쪽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대별로 한쪽에 몰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3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미 벌써 60대는 다 차서. 이런 그 경향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모집단 때문에 샘플을 어떻게 편차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바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를, 모집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샘플의 그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샘플을 갖다가 뭐 인구 비율, 뭐 소득 기준, 성별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응답률이 15%. 과연 그 결과가 그 대표성, 믿을만하냐, 신뢰도가 그렇죠. 있느냐, 신뢰도가 이렇게 있냐,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 이상은 뭔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응답률이 30%로 넘어가야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30%를 채우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 10%, 뭐 많아야 15% 정도인데 그 숫자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정치의사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거는 적합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사금이 3.5%, 뭐 3% 주고 나면 양쪽에 갖다 붙이면 10% 간신히 듣는 게 결과를 대변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이런 정치권에 대한 니즈가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권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활용한다면은 어떤 사회 현안 같은 거, 사회 문제 같은 것을 두고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떤 자기네식의 어떤 정치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또 이렇게 완벽하다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활용하는 여론조사하고 상업권에서 하는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게요. 상업권에서 상업 목적으로 해서 여론조사하는 건 거의 예측이 100% 맞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의 어떤 니드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맞는데, 정치권은 그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그 몇몇의 사람 의도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추이를 보려면 그 여러 개의 조사 기관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기관을 딱 택해서 그 기관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추이를 봐야지만 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기관의 내용을 가지고 추이를 보는 건 조금 맞지가 않고요. 어떤 추이를 보려면 어떤 특정 기관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그 결과치를 가지고 추이를 예측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습니까? 제가 느낀 결론은 참고만 하라. 여론조사에 대한 불구는 참고만 하라.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이 살아온 길,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기여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선택을 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언론기관 그리고 각 당에서 발표하는 수치만 가지고 휩쓸린다는 부분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